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제 남편을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 남편은 시부모님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개 이민 2세대가 그렇듯 처음엔 제 남편도 한국어가 서툴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한국어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밖에서는 늘 영어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기는 해도 어려운 단어나 속담, 관용어가 나오면 헤매이기도 했죠. 어릴 땐 학교에서 인종차별도 당하고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백인들한테 넌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 하는 말도 자주 들었대요. 영어를 잘해서 칭찬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한테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니? 라는 뜻이 담긴 거니까요. 적어도 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던 백인들한테는 제 남편이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고 자란 미국에선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 보니 남편은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더군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신이 마치 이방인 같았대요. 그런 남편을 다잡아준 건 다름 아닌 태권도였어요. 학교에서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운동인데 태권도 관장님 덕분에 남편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남편은 수련을 통해 몸도 건강해졌지만 정신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1학년을 마치고는 남들처럼 군대까지 다녀왔어요.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면서요. 남들은 돈을 주고라도 어떻게든 안 가려고 애쓰는 군대를 자발적으로 다녀왔다니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하죠. 물론 남편의 그런 점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가끔은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싶기도 해요. 아무튼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남편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일을 하며 지냈어요. 대학 시절엔 저도 안 살아본 고시원 생활도 2년 넘게 했더라고요. 그 밖에도 햇볕 한 점 만드는 반지하집에 옥탑방 생활도 하면서 거주지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내게 된 곳이 바로 저희 부모님 소유의 원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해 동네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1층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이 있고 2층, 3층에는 한 층에 2개씩 원룸을 세놓고 계셨어요. 저희 식구는 4층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때 남편은 2층에 세대로 살고 있었죠. 제 남편에 대해 호감을 보인 건 저보다 저희 아빠가 먼저였어요. 2층에 새로 들어온 총각 말이야. 사람이 참 됐더라고. 아침 일찍 동네 한 바퀴씩 뛰고 집 앞 청소를 하지 뭐야. 며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벌써 한 달 넘게 매일 청소를 하더라고.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부모가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웠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아빠를 보면서 꽤나 마음에 들었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200으로 총각 말이에요. 알고 보니 미국 교포더라고요. 미국 국적도 포기하고 한국에 살면서 군대까지 갔다 왔다네요. 세상에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이젠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칭찬이 이어졌어요. 이사 온 지 2달도 안 돼서 저희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은 남편은 순식간에 저희 집 사위 1순위가 되었어요. 엄마는 각종 김치며 밑반찬을 퍼나르기 바빴고 아빠는 안주거리를 핑계삼아 종종 남편을 집으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명절엔 저희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밥도 함께 먹는 게 당연해졌고요. 제 남동생과
형 동생 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한테 이성적인 관심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석사학위를 위한 영어 논문을 쓰게 되면서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영어 논문이 국문 논문보다 점수가 높다 보니 욕심을 내긴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영어 꽤나 한다고 하는데도 회화 실력이랑 논문 실력은 별개였어요. 이미 판은 벌려놔서 이제와 덮기는 곤란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성훈이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영어라면 숨쉬듯이 술술 나오는 앤데 옆에 영어 박사를 두고 왜 고민을 해? 엄마, 이게 영어 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국어 한다고 다들 논문 쓸 실력 돼? 아니잖아. 나 머리 복잡하니까 말 시키지 마. 얘 좀 봐라. 너 지금 성훈이 무시하니? 걔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붙었던 애야. 하버드 포기하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겠다고. 그래서 걔 부모님이 생활비며 학비 딱 끊고 한 푼도 안 주셨다잖아. 너 다니는 대학하고 하버드가 비교나 되니? 내 딸이지만 참 웃긴다 얘. 그 말에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 어딘가 좀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실력도 있는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사서 고생을 한대요? 아무래도 순진한 우리 부모님을 속이는 사기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력 확인도 할 겸 논문을 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논문을 앞에 두고 얘기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땡 잡았다는 걸요. 미국 국적자라서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장력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각 문단마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짜임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도 끝내줬고요. 달래 하버드 출신이 아니구나 싶었죠. 남편의 실력에 홀딱 반한 저는 그 후로 수시로 남편과 만나 영어 논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교수님들의 극찬을 받으며 한 방에 논문 패스를 하게 되었죠. 제가 취직도 미루고 석사 학위에 목을 맨 건 제가 원하는 직종이 학위를 많이 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하려는 일은 제약회사 연구직인데 학위의 유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회사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딴 뒤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탄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제 취업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남편한테 선물을 했어요. 남편 선물로는 넥타이를 샀는데 제게 고마워서 그런 건지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지 주구장창 그것만 하고 다니더라고요. 유니폼도 아니고 왜 맨날 같은 타이만 하고 다녀요? 집에 넥타이 없어요? 아,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게 너무 낡아서요. 아니, 들어보니 직장도 좋고 월급도 꽤 되는 것 같던데 넥타이 좀 사지 그래요. 사무직 남자들이 멋부릴 때가 넥타이밖에 더 있나?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저 어릴 때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부모님이 늘 돈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걸 봐와서 그런가 돈만 보면 저금하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평소 남편은 몇 가지 옷으로 1년을 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미국 교포의 학벌도 좋고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그동안 남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네요. 가진 거에 비해 참 소탈하고 담백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왜 우리 부모님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사람한테 숱하게 당해본 분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지 알 것도 같았죠. 화려한 스펙보다는 인간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비록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한 건물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고 살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명절도 함께 보내고 엄마가 특식을 만들 때면 당연히 남편 젓가락도 식탁에 올리게 되었고요. 결혼 정년기에 든 남녀가 정분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선임이 남편 외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저를 붙들고 신세 한탄을 하지 뭐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울고 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두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술고장 다 받아주고 있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핑계를 대고 빠져나간 뒤였고 결국 제가 총대를 매게 된 거죠. 택시를 타고 선임 집까지 가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엉뚱한 주소를 대는 바람에 1시간이 넘도록 동네를 빙빙 돌았어요. 기사님이 마감 시간이 지났다며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닥달을 하는 바람에 저는 선임을 데리고 택시에서 내렸죠. 물먹은 쌀자루처럼 무거워진 선배를 데리고 근처를 돌던 저는 다행히 통화가 된 선 남편한테 선임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동네에 택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지만 그 역시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러다 길바닥에서 자게 되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 제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어 상황을 말했더니 대뜸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20-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라고요. 아빠 차였어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 아빠가 밤 운전하시게 할 수 없어서 자기가 대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회식이 있을 때는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심쿵하더라고요.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 심장이 콩닥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밖에까지 소리가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창밖에 두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사귈까요? 그럼 정민 씨 회식 때도 당당하게 데리러 갈 수 있고 어디냐고 수시로 전화해도 되니까요. 아까도 전화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아직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걱정한다고 사귀는 게 말이 돼요? 좋아하면 몰라도. 그건 걱정 말아요. 좋아한 지는 한참 됐으니까.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귀는 거예요? 아니 뭘 또 그렇게 급하게 해요. 나도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사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남편은 횡설수설을 하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참 크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입자와 집주인 딸로 만난 지 2년 반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귄 지 2년 조금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첫인사는 화상전화로 드렸어요. 미국에 살고 계셔서 한국 부모님들보다는 좀 깨어있는 분들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어머님이 대뜸 이러셨거든요. 아니, 장남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차남이 네가 먼저 하겠다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니?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애라도 생긴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형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형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없으니까 먼저 준비된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생겼으면 축복해달라고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결혼도 안 한 상황에 애를 갖는 게 말이 되니? 난 결혼 전에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 며느리로 안 본다. 자고로 신부감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골라야 돼. 왜 새거도 많은데 헝거를 골라? 절대 그러면 안 돼. 옆에서 그 말을 듣는데 이건 웬 조선시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혼전 임신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여자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헝거라니요. 솔직히 그날 통화를 끝내고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런 시부모 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남편만 보면 더없이 훌륭한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 자리는 영 탐탁치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시댁이 미국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남편만 보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감행했어요.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올 상황이 안 된다고 하셔서 결혼식은 한국에서 한 번, 미국에 가서 한 번 더 했어요. 미국에서 한 결혼식의 하객은 남편 친구들 몇몇을 빼면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친 뒤
축의금을 정리하던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객들 대부분이 나랑 집사람 지인이니까 축의금은 우리가 챙기마. 어차피 결혼식이라는 게 부모들이 그동안 뿌린 거 거두는 날 아니겠니?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솔직히 처음부터 축의금을 챙길 생각은 없었어요. 신혼여행차 미국에 왔다 생각하면 항공료 나간 것도 아깝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좀 놀라기는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 그런가?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얼굴 붉힐 일 없다는 게 저희 부모님 입장이라 저도 축의금 일은 잊기로 했어요. 그런데 축의금 문제는 그렇게 계산이 철저한 분들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계산이 흐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식당을 한다고 해서 그런가 툭하면 식재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보내시면서요. 처음엔 시부모님 드실 건데 뭔 돈을 받나 싶어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아가, 그 된장 말이다. 지난번에 보내준 걸로 3통만 더 보내렴. 교회 분들이 우리 된장을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 그리고 보내는 김에 말린 고사리랑 미역도 좀 보내. 한꺼번에 담아서 보내지 말고 한 번 먹을 분량씩 진공 포장해서 보내라고. 그래야 먹기도 편하잖니. 아, 네 시아버지가 홍삼 진액도 사보내라신다. 결혼식 때 네가 가지고 온 그 브랜드로 한번 드셔보시더니 이젠 아침마다 찾으시지 뭐니? 된장, 고추장, 심지어 손톱깎이 하나까지 사보내라고 하시는데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엔 한인 마트도 많고 심지어 중국 마트에도 한국 된장이며 김치까지 다 판다는데 굳이 비싼 항공 배송비를 물어가며 보내달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시부모님 드실 것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철철이 주변에 선물할 것까지 죄다 리스트를 뽑아 보내시며 사보내라고 하시니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십만 원이 됐어요. 명절 앞두고는 40~50만 원은 기본이었고요. 엄마는 그래도 시집살이 안 하고 사는 게 어디냐며 서운하시지 않게 보내드리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거 한인마트에 다 팔잖아요. 이거를 왜 와이프한테 보내라고 하세요? 그것도 매번 공짜로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네 처가 뭐라고 그러니? 얘 아주 못된 애네. 시애미 앞에선 고분고분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남편을 쥐잡듯 잡나 보구나. 그러니 네가 이런 일로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지. 근데 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도 한국 살 때는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드리면서 살았어. 그래도 네 처는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시집살이도 안 하고 살잖니. 엄마가 한국에 살 때 비하면 네 처는 엄청 편하게 사는 거야. 어머니, 요즘 한국 시어머니들은 어머니처럼 안 그래요. 며느리 괴롭히지도 않고 생일에 옷도 사두고 주말에 마트도 데리고 가고 그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건 다 방송에서 가짜로 지어내서 하는 소리야. 어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생일 선물을 사주고 딸처럼 데리고 다니니? 우리 때는 시어머니 옆에서 밥수저도 제대로 못 들었어. 어디 감히 시어머니랑 겸상을 해? 말도 안 되지. 네 처가 청 그렇게 우리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 엄마도 며느리한테 뒷얘기 들으면서 그깟 거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렇게 감정 앞세워 말하시면 안 되죠. 와이프도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조금 양보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대화로 잘 풀어요. 네? 남편은 한참이나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본 결과는 이랬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때 보내드리는 선물은 무조건 공짜. 그 기간에 시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건 쌀이든 옷이든 된장이든 뭐든 공짜로 보내드리지만 그 외 기간에 보내라고 하시는 건 비용 청구를 하겠다. 이게 참 야박한 것 같지만 저희 시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안 하면 끝도 없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타협 안에도 허점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가격과 종류 그리고 양이었죠. 타협 안에 명시된 그날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엄청난 리스트를 쭉 뽑아서 제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종류와 양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요. 엄마, 우리 시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알아? 어버이날이라고
아버님은 공진당 10박스에 홍삼 절편 20박스나 보내달래. 어머님은 또 어떻고 올 겨울에 입을 구스다운 패딩에 큰아들 보러 달라스에 가신다고 왕복 항공권까지 사달라셔. 무슨 날만 되면 한미천 잡으려는 사람들처럼 이러시는데 정말 미치겠다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 사는 시부모님이 낫겠어. 너무 그러지 마라. 기껏해야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시부모님인데 그 정도 못 해드리겠니? 손녀딸도 마음대로 못 보시고 떨어져 사시는데 안쓰럽지도 않아? 애 엄마가 돼서는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래야 나중에 네 딸이 좋은 시부모님 만나지. 베푼 만큼 복 받는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려. 엄마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결혼하고 이듬해 제가 딸을 낳았지만 그때도 시부모님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로만 손녀딸을 보셔야 했죠. 엄마는 그 일을 두고 못내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딸아이가 돌이 지나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항공권을 사주셨어요. 제 남편이 둘째이긴 하지만 아주버님이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을 한 탓에 집안에서는 제 딸이 첫 손주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두 분은 손녀딸을 손에서 놓지 않으실 정도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을 멀리서 영상으로만 봐야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그래, 내가 참자 하는 생각으로 넘기고 말았죠. 그렇게 참고 산 게 장장 15년이었어요. 이제는 시부모님의 지나친 요구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러다 2년 전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말년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으시다며 집도 팔고 완전히 정리해서 한국으로 오신 거죠. 서울에서 13년 넘게 살아온 우리 부부는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온 지 2년이 가까이 되는 터라 시부모님 집을 어디에 잡아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부산에 잡자니 우리가 서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시부모님만 부산에 두고 가야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서울에 마땅한 집을 찾아드렸어요. 두 분 다 일을 그만두신 터라 노후 생활자금도 남겨야 해서 집은 두 분이 사시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아담한 집으로 골라드렸죠. 미국 집에 비하면 한참 좁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빌라라서 냉난방도 잘 되고 주변에 재래시장을 비롯해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집이었어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20분 내외로 저희 부모님 댁까지 갈 수도 있었죠. 한국을 떠나 사신 지 오래돼서 주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일부러 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어드렸는데 시부모님도 그 점에 대해선 만족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불편한 건 저희 부모님이었죠. 두 분이 툭 하면 제 친정에 찾아와 쌀이며 부식, 심지어 밑반찬까지 받아다 드셨거든요. 부산에 살고 있어서 그런 시시콜콜한 사정까지 몰랐던 저는 남동생을 통해 그 얘기를 듣고 기함을 토할 뻔했다니까요. 누나, 사돈어른 말이야. 진짜 얼굴에 철판 까신 것 같아. 어제는 우리 집에 와서 아빠 겨울 점퍼가 마음에 든다고 그걸 달라고 하더라니까. 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냥 달래. 자기 마음에 든다고. 기가 막히지 않아? 사부인은 또 어떻고.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같이 맞췄던 진주 목걸이 알지? 사부인이 자기는 목이 길어서 진주 목걸이가 잘 어울린다면서 기어이 그걸 받아갔다니까. 완전 2인조 강도 같았어. 동생 말을 듣는데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동생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아기가 있는 사람들 같진 않아서 그냥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엄마가 웃으며 넘기시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애교에 불과했어요.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어쩌니? 네 시아버지랑 내가 당장 지낼 곳이 없다. 호텔로 들어가자니 한 달 넘게 있으려면 돈이 얼마야. 너희라도 근처에 살면 거기 가서 있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주변에 방 하나 비는 거 어디 없겠니? 그냥 잠잘방이랑 욕실만 있으면 돼. 수고스럽겠지만 네가 좀 알아봐다오. 제 주변엔 놀리는 방을 가진 분이 없어서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 3층에 방 하나 비어있거든. 빌트인이라 몸만 들어오시면 되니까 옷가방만 챙겨오시면 되겠네. 정말? 다행이네. 못해도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괜찮겠어? 비용은 아버님께 말씀드려 놓을게. 얼마 정도 받으면 돼? 얘는 사돈지간에 뭐 그런 돈을 받아? 그냥 들어와 사시라 그래. 한 달 정도야 뭐 전기세 물세 해봐야 얼마 나오겠니? 그러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편히 지내다 가시라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길어야 한 달 반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엄청난 오판이었죠. 제 친정에 들어온 시부모님은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돌아갈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집만 빌려 쓰신 게 아니라 식사도 저희 친정에서 해결하실 정도로 진상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아침은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1층 식당에서 콩나물 해장국으로 해결하셨고, 점심은 산책 후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나 빵으로, 저녁은 제 친정 엄마가 차려주시는 저녁 밥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얻어드시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얄미울 판에 두 분이 어찌나 제 친정 부모님을 깔보시던지 정말 볼 때마다 주먹이 불끈불끈 할 정도였어요. 매번 영어 단어 섞어가며 미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꿀사 나올 정도였죠. 사부인, 이 동네엔 오렌지 파는 데 없어요? 난 미국에 살 때마다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마셨거든요. 주스는 후리쉬한 걸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근처에 파악은 없나요? 점심때 이랑 산책을 하려는데 마땅한 파악이 없어서 좀 그렇더라고. 오렌지는 동네 마트에도 다 팔아요. 길 건너 마트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파악이요? 파악이 뭐죠? 어머, 사부인은 파악도 몰라요?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공원? 아, 공원. 이 동네에 큰 공원은 없고 대신 개천을 따라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개천은 너무 덜티해서 no thank you. 덜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암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주 좋아요. 물고기도 살 정도로 얼마나 깨끗하게 잘 돼 있나 몰라요. 쌍팔년도 개천을 떠올리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에 손을 휘저으며 노를 외쳤어요. 그 모습을 본 제 딸애가 키득거리며 제게 달려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발음 되게 웃겨. 오렌지 덜티. 그렇게 발음하니까 외할머니가 못 알아듣지. 엄마, 친할머니 영어 못하지? 코미디 영화에서 보면 꼭 영어 못하는 사람이 쉬운 단어만 혀 굴려가며 영어 쓰잖아. 완전 똑같아. 저는 딸아이 입을 막으며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제 딸이 깔깔대며 하는 얘기를 시부모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손녀딸의 놀림에 얼굴이 새빨개지셨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생활 내내 한인타운에서 일하고 교류도 대부분 한국인들과 하셔서 영어 쓸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탓이죠. 그건 영어 실력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제 딸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어줍지 않은 영어 발음으로 제 친정 부모님을 기죽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는 그럴 수가 없었죠. 얼마 뒤 제 친정에서 쫓겨나셨거든요. 한 달 정도면 끝날 거라던 공사가 1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는 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때문에 새를 놓을 방을 놀리게 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염치 없는 시부모님 때문에 친정부모님이 너무 피곤해 하셨거든요.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내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 조건만 많으니 어떻게 한 집에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시부모님이 머물 집을 알아보았어요. 차후 비용은 시부모님께 청구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을 찾던 중에 굉장히 익숙한 집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미국에서 사용하시던 그릇이랑 소품들을
죄다 들고 오셨는데 그게 그대로 놓인 집이 있더라고요. 위치를 확인해보니 플랫폼 특성상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온다 쳐도 저희 시부모님 댁 근처임은 확실했어요. 페이지에 올려진 집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볼 때마다 의혹은 확신으로 변해갔죠. 이건 분명 저희 시부모님 집이 맞았어요. 후기를 보니 집 수리 중이라던 기간에 그 집에 머물렀던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당신들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기곤 제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의도식한 거예요. 순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죠? 아주 양심을 물 말아먹은 인간들이더라고요. 이쯤 되니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까지 죄다 소환돼서 제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과 함께 서울로 달려갔죠. 차 안에서 저를 통해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기야, 나 말리지 마. 나 더는 못 참으니까. 그동안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당신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나도 지난 15년간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은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11시가 넘어서 친정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전화해 4층으로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아까 찾아보았던 에어비앤비 어플을 켰죠. 어머님, 아버님, 집 공사는 아직인가요? 예, 너 지금 그거 물으려고 이 시간에 서울까지 와서 시부모를 부른 거냐? 얘 정말 개념 없는 애네? 이보세요, 사돈. 얘가 이럽니다.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막대 먹은 짓을 한답니까? 애티튜드가 빵점이에요. 어머님,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도대체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길래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숨쉬듯 거짓말을 하세요? 여기 보이는 이 집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후추통이랑 토마토 모양 버터통 기억나시죠? 어머님이 미국에서부터 애지중지 가져온 물건인데 설마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집 공사가 안 끝났다고요? 그 공사 정말 하기는 한 거예요? 예, 그럼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하겠니?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동산 통해 그 빌라 사시는 분들께 연락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축 빌라에 무슨 공사냐고 그런 일 없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도 하시대요. 요즘에 305호에 여행 가방 든 외국인들이 그렇게 드나든다면서 혹시 그 집 숙박업 하냐고 묻던걸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마른 기침을 하시며 어머님한테 대답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에어비앤비에 집 내놨다. 그게 뭐 어떠냐? 내 집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그간 말 못한 건 사과하마. 그래도 그렇지, 이깟 일로 네가 시부모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건방지게 시리? 그러자 그동안 참고 있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입니까? 그리고 사과를 왜 우리한테 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해야죠. 자기 돈 벌자고 남의 집에 공짜로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군 거 사과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창피하게 사세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기죽어 살았으면서 왜 같은 한국 사람한테는 이렇게 예의 없이 함부로 구냐고요. 저 정말 부모님이 창피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도 못 보겠어요. 왜 자식이 부모를 창피하게 만드세요? 내 집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가정집으로 숙박업 하는 거 그거 불법이라고요. 잘못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방인 취급받는 거 싫다면서요. 그래서 늙어선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면서요. 그래놓곤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가족들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서 두 분만 편하고 좋으면 그만이냐고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남도 그렇게는 안 해요. 형이 왜 집 떠나서 달라스로 갔는지 잊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니까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젠 나도 더는 못 참아요.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장인어른 장모님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어머니 아버지 챙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짐 챙겨서 돌아가시고 그동안 집 렌트비로 받은 거 장인어른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랑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남편은 용서를 비는 자기 부모님을
제 친정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 계좌로 85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엄마가 이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시길래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돌려주면 그 벌은 못 고칠 테니 돌려줄 생각 마시라는 말도 덧붙였죠. 아빠는 제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꼭 용서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당장 용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지난 15년 동안 당하고 산 것도 그렇고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가 됐든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전처럼 마음을 다해 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줘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마음을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도둑하고 뭐가 다를까요? 시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